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더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전직 구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을 제명했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해훈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첫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의 상습적 폭언을 하고 보좌관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가 개장 직후 4,23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개인이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혜가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처음으로 공개 참석했습니다. 후계 문제와 관련한 의미 있는 정치적 신호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더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까지 전직 구의원들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김 전 원내대표의 전 보좌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경찰에 내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2달 가까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경찰이 김병기 의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2달 전에 수사 요청을 받았지만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 2020년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에게서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전직 구의원 2명이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부인에게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해서 지난 2023년 12월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YTN 취재 결과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 해당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8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내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전 보좌진은 YTN과의 통화에서 탄원서와 함께 진술서도 제출하며 경찰에 인지수사를 의뢰했고 참고인으로 부를 만한 인물들도 직접 지목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달 가까이 지났지만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당시 탄원서가 제출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김병기 의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탄원서 내용이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배당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경찰 답변을 전해들은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진은 탄원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 낸 것이고 당시 경찰에도 분명히 인지수사를 요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탄원서뿐 아니라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진술서도 작성해 제출했고 조사에 필요한 참고인 명단까지 전달했는데도 경찰이 수사를 뭉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시민단체도 김병기 의원 금품 수수 의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선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 10건을 이송받아서 수사하고 있는데 새롭게 불거진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 다음 주에 이뤄진다고요? 네, 강선우 의원은 지난 2022년 보좌관을 거쳐서 시의원으로부터 금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어제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돈을 전달받았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돈 처리 방향을 두고 상의해서 그 파문은 더욱 커졌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이뤄집니다. 고발인 조사 이후 강선우 의원 사건은 김병기 의원 사건을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으로 넘겨질 예정인데요. 기록 검토 등을 거쳐서 강 의원에 대한 경찰 소환과 함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민주당이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전격 제명한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신상 필벌을 명확히 안 하면 당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징계 이유를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이해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폭언 갑질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첫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의 기강을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신상 필벌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당 기강과 질서가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것을 에둘러서 설명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방선거 승리와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또 공천 잡음 없는 가장 민주적인 경선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방법, 또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저녁 8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강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지 13분 만에 긴급 회의 소집을 공지를 했고요. 4시간 만에 제명까지 조치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1억 원 공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주자고 발언한 걸로 전해졌는데 관련 회의록이 결단의 트리거가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강 의원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신속한 징계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헌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이 재조명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전격적인 조치에 나선 겁니다. 도덕적 우월성을 자부해온 여권의 대형 악재가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강선우 제명은 징계쇼라며 특검 수사까지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또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징계쇼를 벌였습니다. 이미 탈당했는데 제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송 원내대표는 또 친명계 의원에게는 발빠르게 징계쇼를 하는데 최민희 과방위원장 결혼식 금품 수수 의혹과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는 눈 감는다면서 정청래 대표의 이중성이 문제라고도 꼬집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도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죠. 네, 이해훈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상습적 폭언을 쏟아냈다는 논란과 함께 이번엔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폭로까지 터졌습니다. 집에 있는 프린터 기기가 고장이 났으니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이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해외 유학 중이던 아들들을 공항에서 태워오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의원이 낙마한 이유도 보좌관 갑질, 또 사적 심부름이었기 때문에 여권 입장이 궁색해졌습니다. 실제 여권에서도 첫 사퇴 요구가 나왔는데요. 비명계 재선 장철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해훈 후보자가 보좌진에 폭언한 것을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라고 규정했고요.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거듭 사과하며 자세를 낮추고 있지만 이 후보자를 배신자로 규정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낙마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주진 의원은 변기수리 강선우는 제명되고 프린터 수리 이해훈이 지명됐다며 민주당 갑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서 이해훈을 발탁하려 했는데 보수 진영 사람은 영 못 쓰겠다는 말이 나오면 더 우습지 않겠냐면서 지명 의도가 뭘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여야 주요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를 마친 뒤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 대표는 무슨 일을 해서라도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며 권리당원에게 공천권을 주는 공천혁명을 이루면 부정부패도 완벽하게 제거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후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데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대통령 신년회를 보이콧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최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여러 전국 현안에 이견이 쌓여 불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화합도 단합도 결단도 필요한 때라며 과거의 보수가 아닌 따뜻한 보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전 이 후보자를 협박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의원은 권력 우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인턴 직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반복한 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즉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수 야당 출신인 이해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인사가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의 과거 내란 옹호 관련 발언도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통합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며 청문회에서 이 전 의원 본인의 정책적 비전과 철학이 검증되고 이 도전이 잘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실장은 또 올해 6월 지방선거 때 대전 충남 통합단체장 선거에 나갈 가능성에 대해선 차출설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습니다. 18년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지 18년 만에 다시 분리돼서 오늘 각각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재경부는 구윤철 경제부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과 세제, 외환과 국제금융, 공공기관과 국유재산 관리를 담당합니다. 2차관 6실장 체제로 기존 기재부 기능 때와 비교하면 차관 한 자리에 실장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총리는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며 지난해가 회복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2026년은 본격적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처 역시 김민석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청사 5동에서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전략과 예산 기능을 담당합니다. 임기근 장관대행 차관은 초혁신 경제 구축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멀리 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부처 앞의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없고 금융위 흡수가 무산된 데다 세제 수단만 있는 재경부가 경제사령탑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남습니다. 재정난 속에 중장기적 기획과 단기 정책, 예산과 세제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해야 하는 숙제가 남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교단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입건된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경찰이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네,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은 통일교 간부들을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면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통일교 산하 세계 피스로드 재단의 박모 이사장을 소환했는데요. 이 재단은 통일교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관장해온 단체입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한일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한 정치권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전날엔 통일교 산하 사학재단인 선학학원의 이사장을 지낸 송모 씨와 전 선문대학교 총장 황모 씨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또 앞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한 이른바 정치권 쪼개기 후원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판에 넘겨진 송광석 전 전주평화연합 UPF 회장을 제외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윗선 3명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을 지시한 걸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전재수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경찰은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품 수수 시점이 특정돼야 공소시효를 확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한 증거물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틀 전 수사팀은 경기 가평군에 있는 정원주 전 통일교총재 비서실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엔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요. 두 곳 모두 특검에서 이첩된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전 의원 측에 대한 추가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는데 당분간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집중하며 혐의를 구체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오늘 오전 대검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봉권 띠지 사건 관계자들의 내부망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최근 쿠팡을 압수수색하고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모레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조금 전 모습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 국빈 방문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베이징과 샹하이를 잇는 방중길에 오르십니다. 이번 방중은 한중 모두에 있어서 2026년 첫 국빈 정상 외교 일정입니다. 또한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에 2개월여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답방이기도 합니다.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 외교 일정을 함께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한중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중 세부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님은 1월 4일 베이징 도착 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제중국 한국 국민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가집니다. 1월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양국 비교 우위 산업 간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협력 영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으로부터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 그리고 국빈 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함께 하십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키로 한 경주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1월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한 이후에 이어서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하십니다. 자오 위원장과는 한중 양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리 총리와는 한중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이징 일정을 마친 이후에는 샹하이로 이동하여 천지닝 샹하이 시 당서기와 만찬을 함께 합니다.
만찬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샹하이와 한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와 인적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 등에 대하여 유익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기대됩니다. 1월 7일에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샹하이에서 개최되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하여 콘텐츠, 의료,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청년 창업가들과 교류하면서 벤처 스타트업 분야를 한중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그 이후 국빈 방중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샹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합니다. 2025년 광복 80주년에 이어 2026년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 그리고 샹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공동의 역사적인 경험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국빈 방중의 기대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우호 정서 기반 공고화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작년 6월 정상 통화를 시작으로 11월 경주를 거쳐 1월 베이징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간의 깊은 우정과 굳건한 신뢰에 기초하여 양국 간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여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강화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한중 관계의 우호 정서 기반을 튼튼히 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한중 간의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한 민생 분야 실질 협력 강화입니다. 한중 경제 협력 구조의 변화에 발맞춘 수평적 호혜적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이 전면적 관계 복원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양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환경, 기후변화, 인적 교류, 관광,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살리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윈윈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간 소통 강화입니다.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습니다. 민생과 평화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한중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한중 간 민감 현안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모두 발언을 마치고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방중해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중이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고 정치적인 우호 정서를 공고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번 한중 정상은 2달 간격으로 국빈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대통령은 4일에 제중 한국민들과 만참 간담회를 열고 5일 오전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계와 교류를 한다고 일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일 오후에는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그리고 국빈 만찬 일정이 이어진다고 전했는데요. 양 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중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일에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중국 리창 총리를 접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국 국민의 우호를 증진하고 수평적인 경제 협력을 논의한다고 전했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한중 정상회담에서 MOU를 10건 넘게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 문건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이 전해지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검찰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가 확정되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오늘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 기한이 선고 이후 일주일인 만큼 검찰은 오늘 자정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지휘부가 판결 의문을 검토하며 최종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전원 무죄 선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기소를 강행했다며 기소 관련자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는 게 인정됐다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해 검찰 수뇌부들이 연이어 사퇴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수사팀과 지휘부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검찰은 고심하고 있는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항소 포기 압박이자 국가적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의 간절한 항소 요청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항소 포기를 언급한 김민석 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과 진실 왜곡, 은폐 문제를 국제사회가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하겠다며 미국 대사관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유족 측은 서신에서 이 사건은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묻는 중대한 인권의 문제라면서 현 정부에서는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는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해경은 이 씨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고 유족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사건 발생 1년 반 만에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해 검찰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2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걸 우려한 서훈 전 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원장 등이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관계기관의 대응이 제한된 정보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고 보고 발표 과정에서 일부 판단착오나 대응 미흡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새해 증시 첫날 단숨에 4,260고지에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주가 강세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와 환율 소식 알아봅니다. 류한웅 기자, 새해 코스피 출발이 좋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4,260선에서 소폭의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 오른 4,224로 출발했는데 장 초반 단숨에 4,260선 위로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이 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 이상 올라 12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장중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 이상 오른 66만 원대까지 상승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에 12% 이상 급등했습니다. 주요 증권사 11곳이 전망한 새해 코스피 범위는 3,500에서 5,500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코스피가 76%나 상승해 주요국 상승률 중 1위를 기록했는데 새해에 5,000 고지를 밟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코스닥도 0.5% 오른 930으로 개장해 1.5%까지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의 순매도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9원으로 출발해 1,439원과 1,443원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외환 당국의 고강도 개입 이후 급락한 환율은 1,440원대 초반에서 안정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자금과 관련해 한해는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을 훼손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 원칙은 분명히 지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대미 투자 자금이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매년 기계적으로 200억 달러가 대미 투자 자금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곳인데 후계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신호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새해를 맞아 이뤄진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주애가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참배 행렬 맨 앞에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사이 정가운데에 주애가 서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주애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장소이자 북한 체제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성역 방문을 통해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유력한 후계자로서 의미 있는 정치적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행보부각은 지난 연말에 이어 새해 벽두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신년 경축 행사 영상에선 김 위원장과 함께 아이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안아주며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엔 김 위원장 군사행보에 동행하며 군 장성과 간부들로부터 단독으로 거수 경례를 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새해 시작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은 건 3년 만인데요. 이 역시 연초 개최가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둔 정치적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새해 첫 대담 오늘도 각이 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아마 시무식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치권도 본격 새해를 맞이했지만 시작부터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정부도 돌려드리겠어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하였으나 제명하고 김병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하였습니다. 2026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1년이 다 지나서 정치 공세를 위해서 다시 악용하기 위해서 이걸 꺼내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 새해 첫 시사 정각인데요. 두 분 먼저 좀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내란으로 시끄러웠던 나라를 정리하고 정말 대도약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기업 그리고 문화 그리고 지방 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새로운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서 대도약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뒷받침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자 이전 의원께서도 지난해는 정치적으로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더불어서 국민들도 정말로 힘들었던 한 해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새해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국민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민생을 챙기는 생산적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앞서 그 영상 구성을 보면서 지금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여야 모두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일단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출마자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받는 강선우 의원이 어제 민주당을 탈당을 했죠.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탈당한 강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상을 줄 때는 즐겁고 벌을 줄 때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최종적인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이러저런 불미스러운 일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저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는 공천 잡음 없는 가장 민주적인 경선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 후보로 내서 그것이 지방선거의 승리의 견인차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일단은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서 낙마한 뒤에 상당히 좀 감쌌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는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탈당을 했는데 제명을 시켰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단호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거는 특히 집권 여당으로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뭐 명품백이다, 선물을 받고 공직을 거래하는 이런 모습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이재명 정부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일단 탈당을 했지만은 나중에 무죄가 밝혀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는 제명이라고 하는 명확한 당의 입장을 정해둔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공세를 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당연한 조치고요. 지금 강선우 의원은 탈당으로 상황을 모면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탈당한 의원에 대해서 뒤늦게 화급하게 제명 제스처를 취한 것 자체가 얼마나 다급했는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강선우 의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하고도 일정 부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처럼 보여요. 여러 가지. 그리고 김병기 의원 자체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공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문제가 됐던 김경시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내년에 올해죠. 올해 지방선거에서 영등포 구청장을 출마하려고 여러 가지 접촉을 했다, 추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럼 강서 시의원이 강서 구청장을 나오지 않고 왜 영등포 구청장을 나오려고 하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의혹의 지점인데 그 전에 김경원이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아마 김민석 지금 총리 영등포 지역의 지금 의원이죠. 그 당시에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경우에 특정 종교의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켜서 도우려고 했다. 그런 의혹지가 있어서 아마 그 문제 갖고 탈당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 보면 뭔가 지금 강선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뭔가 자꾸 가지가 연결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예. 이분은 좀 더 또 깊이 봐야 될 지점이 있다. 예.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비공개 감찰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비공개로 진행이 된 겁니까? 예,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이기 때문에 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 당에서 서열 2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감찰을 지시했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을 어저께 이제 의결하고 발표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일도 숨기거나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도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이용호 의원님 잠깐 말씀 주셨지만 김민석 총리 관련해서 김경 전 이제 시의원이죠. 탈당하신 분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의혹이 제기됐다가 전혀 이제 김민석 총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 김경 의원 개인과 그 관계자가 서로 간에 좀 이야기가 있었던 거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이제 이미 확인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상당히 그래서 지금 민주당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물망에 오른 인물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어떤 인물이 또 원내사령탑 자리에 올라야 하는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11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일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마 예정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대체로 보면은 3선 중에 굉장히 좀 화합적이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전략가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는 것 같아요. 진성준 의원 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박정 의원, 한병도 의원, 백혜련 의원 이렇게 다 이제 아주 성과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요. 근데 임기가 6개월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잔여 임기를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5월에 있을 선거 전까지 일단은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권 초반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될 첫 번째 사실상 해이기 때문에 원내사령탑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여러 논의 중인데요. 멋진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께 좀 통합과 화합에 그리고
새로운 전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예. 사령탑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그 원내대표라는 게 대화의 상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물이 좀 대화의 상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덕목을 가진 예.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할 수 있는 사람. 결국은 그런 합리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는 지난 6개월 동안은 거의 뭐 무슨 내란 프레임 가지고 계속 공세를 해와서 사실상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고 거의 법안 자체가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았지만 겨우 그게 뭐 5,500시간 했던 거 보면 결국은 한 25건 정도는 일방적으로 처리한 건데 이거보다는 좀 소수당의 의견, 야당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뭔가 그래도 야당의 얘기를 여당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좀 당내 리더십도 좀 있고 그런 좀 포용력도 있는 그런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원내대표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럴 후보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새해를 맞아서 기획예산처도 본격 출범합니다. 하지만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상황 속에서 오늘 아침 국민의힘에서는 굳이 이런 이해운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이유가 뭔지 오히려 의심스럽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의도에 조금만 아는 분한테 확인해 보면 이해운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 인간 됨됨이에 대해서 다 알았을 텐데 의도가 무엇일까? 나쁘게 본다면 단순히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자, 흔들어 놓자, 뭐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이른바 보수 돌려치기다 혹시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의도에 대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지금 뭐 보수 돌려치기라는 용어까지 나왔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오히려 자체 분열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건 참 자가당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오히려 보수 인사들 중에서도 능력 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좋게 받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널리 쓰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인사의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도 선거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후보죠. 직접 이제 통화하고 싶다 이런 연락까지 왔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관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인사의 기조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 다만 이제 이해운 지명자의 경우는 저도 오히려 지난번에 SNS에 분명히 입장을 밝혔지만은 내란을 옹호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때마침 이해운 후보자가 정식으로 국민들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사과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 지명자로서의 자격 조건은 갖춘 셈이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말 국민들에게 개인 자질과 능력 그리고 품격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지금 과정이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해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뭐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본인이 지금 사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적극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점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계엄과 관련해서는 이해운 후보자가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외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도 상당히 좀 제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문회에 또 추가적으로 여러 사안들이 좀 터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국민의힘 사실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한솥밥을 먹던 사람이 진영을 상관없이 뭔가 중책을 만드는 건 기쁜 일이잖아요. 축하할 일이지만 왜 하필 이해운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조금 전에 무슨 정치공학적으로 무슨 뭐 야당 돌려치기 뭐 돌려차기 이런 것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이제 뭐 실용과 중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발탁을 했다 손치더라도 처음부터 과연 중도나 실용을 등용하기 위해서 이해운 전 의원을 발탁했을까?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사라고 하는 게 나중에 지나 보면 그런 큰 틀에서 뭐 명분을 갖고 하기보다는 누군가 뒤에서 추천을 했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의원 전 의원에 대한 평판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그동안의 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어떤 방향 또 경제정책 소신, 철학과는 전혀 반대편에 있는 분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란이나 이런 것들은 좋다 이거예요. 이제 사과했다라고 받아들여진다 치더라도 가서 그러면 본인이 평생 쌓아온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모든 걸 다 본인의 인생을 다 부인하고 그리고 무엇 가지고 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명상만 할 정도의 그런 본인의 신념을 적고하는 정도의 그냥 역할밖에 못한다. 그러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사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해운 전 의원이 거기에 간 것을 축하하고 싶지만 지금 분위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축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축하해 주시는 김에 능력은 좀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이해운 이제 후보자도 그렇고 유승민 전 국회의원도 그렇고 KDI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나 아니면은 우리 경제 구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력이 있다는 것은 그전부터 알려져 있던 바 아닙니까?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대전환을 통해서 대도약을 이루겠다. 그래서 전 세계가 AI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인구 구조나 기후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이제 지난 7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도 새로운 70년, 새로운 100년을 설계해야 되는 때다. 뭐 이런 점에서 보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김에 저는 그런 실력 있는 그런 분을 좀 기용해서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국가 발전의 대계를 한번 세워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아주 적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치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를 생각할 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람을 볼 때도 좀 장점, 단점 이렇게 좀 골고루 봐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 목소리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장철민 의원의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 이런 목소리가 또 더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폭로가 또 이어진다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운 후보자가 이제 본격 검증의 시험대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인사청문회 까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해운 후보자가 잘 극복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과정이 남아 있는 거라서 뭐 그거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장철민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국회 보좌관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해운 후보자도 우리 정치권 내에 보좌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갔느냐 매우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도 이번에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또 정당이라고 하는 게 특히 우리 민주당 숫자도 많지만 여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우리가 함께 더 나은 길로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마도 이해운 전 의원의 능력, 전문성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전제가 보수 정권일 때 가능한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분은 예를 들어서 균형 재정을 얘기하거나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 정책이나 기본소득이나 그외 뭐 소비 쿠폰이나 이런 큰 정부하고는 전혀 결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해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쓰려면 그러면 이해운 장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전문성이나 경제 정책 방향에 다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약했던 내용 경제 철학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이해운 전 의원이 본인의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러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왜 비극적인 상황을 왜 만들었는가? 그러게요. 섞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얘기신데요. 그렇지 않은 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시대가 말하는 게 세계적인 정말 대전환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시대가 귀환한 것이거든요. 미국이 자유무역 질서를 정면으로 거슬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미국이 한 기업에 대해서 중국에 투자하면서 거기에 20%인가요? 그 이제 이익을 정부로 내라라고 이제 기업하고 합의까지 했거든요. 정말로 이제는 국가의 시대가 귀환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이제 수출 주도의 기존의 산업 전략 전체를 재점검하고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술의 대전환, 기후의 대전환, 그리고 인구의 대전환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저는 설계자, 기획자 그게 이제 지금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점에서 저는 국가를 재설계하는 그래서 대도약, 대전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저도 반론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원래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처가 빠져나오는 것은 당시에 모피아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들이 너무 많은 것을 자꾸 흔들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때도 대통령실의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경제 철학에 맞춰서 예산도 짜줘야 되는데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러지 말고 예산을 빼자. 그래서 본인들의 경제 철학과 맞는 이런 예산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노무현 대통령님 때 기획예산처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했던 것은 아마 그런 맥락에서 시작됐던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이혜훈 전 의원의 그동안의 삶의 궤적은 경제적으로 적어도 전문성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잘 안 맞고 지금 말씀하신 트럼프 행정부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큰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아주 기본 베이스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좀 이례적일 거다라는 예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여야 청문위원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 계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범보수 대통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가 바뀐 만큼 또 그동안에 당 대표께서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심기일전에서 적어도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통합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함께 보수의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은 모두 한 진영에 불러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의 워딩대로 참을 만큼 참은 모습으로 지금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도부가 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도부는 아무래도 그 단배식에서 저런 얘기한 것을 보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은 6월에 출마를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현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 이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연말연시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그동안에 상당히 앞서 있던 여론조사가 많이 좁혀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 당에서 충분히 이런 국민의 여론을 잘 헤아려서 뭔가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여전히 계엄 관련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지 않고 자꾸 시간을 끄는 데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측과 자꾸 어떤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다급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참다가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또 오세훈 전 시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좀 정치적으로 모든 문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서울시장 그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거의 접전을 나타내는 그런 그 결과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금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 계속해서 좀 보여주시면요. 예, 지금 보시면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당히 좀 초조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요. 가상 양자 대결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이제 해수부 장관에서 사퇴를 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계속해서 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 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뭐 한마디로 선거용 사과 쇼를 하자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왜냐하면은 오세훈 시장께서 몇 번 왔다리 갔다리 하셨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그러면 탄핵 찬성파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정면으로 오해입니다. 이번에 기각될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 안 될 거예요. 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본인이 스스로가 많이 왔다 갔다 하셨고 애매한 태도를 계속 취해 왔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선거용으로 급해지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사실 진정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하는 그 새해가 된다면 국민의힘이 저는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출발은 하는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그 말씀 자체는 저는 동의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마당에 이제 보면 국민들에게 좀 흑백 요리사처럼 정말 계급장 띄고 멋진 경선, 맛과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그런 경선 또 혹은 경쟁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새해가 되면 뭐 누가 이기더라도 6월 3일 이후에는 정말 국민들께서 더 좋아하는 그런 이제 정치판 혹은 뭐 서울시,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그 김영배 의원님만의 경선 전략이 좀 있으십니까?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집권 여당으로서 지방선거는 정말 유능한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가 전국적으로 치러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과 맛으로 승부하는 흑백 요리사 경선을 통해서 더 큰 원팀 민주당을 만든다면 저는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이게 이제 비전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경선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그 좋은 재료들을 많이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정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봤는데 격전지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부산에서마저도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전환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1월 내에 뭔가 매듭을 짓고 다음 설 명절 전에 하여튼 그 계기로 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 6월 선거까지 몇 번 출렁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단계에서 그렇다는 뜻이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는 잘한다는 국민보다는 국민의힘이 못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했었을 때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를 합치면 그 당시에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꾸로 이기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꼭 선거 공학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보수가 어떤 단일한 가치로 그 서로 뭉치고 또 그동안의 과거를 좀 단절을 하고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저는 지방선거에서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갈등보다는 이 지금 있는 뭐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갈등 또 오세훈 시장의 다급한 마음 이런 것들이 서로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해법을 내놓기 위한 서로 간의 그런 과정으로 승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긴장하고 지금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잘 이렇게 명심하고 새해 초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쏟아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아침이 이번 한파 최대 고비였다고 하던데 그럼 이제부터는 점차 추위가 풀리는 겁니까? 네, 연말부터 시작된 한파가 오늘 아침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4도, 체감온도는 영하 17.5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 내륙 곳곳에서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 영하 3도 등 대부분 지역이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고 체감온도도 영하 10도 안팎을 보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대 고비가 지나 한파가 더 심해지진 않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밑돌아 춥겠지만 낮부터는 중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임실과 순창, 남원 등 일부 전북 내륙의 한파주의보를 해제했고 중부 내륙의 한파특보도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 중으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더라도 지난 주말처럼 온화하진 않겠고 예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 추위는 이어질 전망이어서 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는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호남 서부나 제주도 또 울릉도에는 새해부터 눈도 꽤 많이 왔던데 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울릉도에는 30cm 이상, 전북 고창과 부안, 전남 장성과 목포, 제주 산간 일부 지역에는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기온이 낮은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상을 지나며 눈구름이 발달했고 이 눈구름이 바람을 타고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장성과 해남 등 호남 서부와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cm 안팎의 다소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눈은 앞으로 울릉도와 제주 산간에 15cm 이상, 호남 서부에 2에서 7cm, 중남 서해안에도 1cm 안팎이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의 눈은 대부분 오늘 밤에 그치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 일부 지역은 내일 새벽이나 오전까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눈 역시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인 만큼 비닐하우스나 약한 구조물은 쌓인 눈을 수시로 치워 붕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서울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밤사이 계량기 동파가 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랭질환자 등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9시부터 위기단계 주의에 따른 1단계 근무 명령을 내리고 비상근무 82개 반 254명 규모로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 내 야생 설치류를 분석한 결과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병원체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검출된 병원체는 고양이 할퀸병이나 아나플라즈마증 등을 유발하며 감염 시 발열과 근육통 같은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들 질병은 아직 국내 법정 감염병은 아니지만 미국 등 해외에서는 관리 대상인 데다 국내 환자 발생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원은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해 진드기를 피하고 들쥐 등 야생동물과 직접 접촉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울 옥인동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하 1층에서 40대 남성이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같은 건물 5층에 있던 30대 여성과 10대 남학생이 연기를 마셔 다쳤습니다. 소방은 5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 불길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세종시 전동면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1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건물 2개 동과 화물차 2대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적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시설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이 새해 첫 경매를 열며 한 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동부가 수산물 유통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바닥에 가득 깔린 수산물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시작된 새해 첫 경매. 흥얼거리는 경매사 목소리에 따라 가격을 제시하는 중도매인들 손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병원년 첫 가격이 결정됩니다. 네, 오늘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오늘 억가도 잘 나가고, 그리고 아주 초매답게 활기찬 경매를 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산지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이 첫 경매를 뜻하는 초매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 어업인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는데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에 달하는 혹한에도 거를 수 없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고등어와 갈치 등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생선들이 새해 첫 경매를 거쳐 전국 각지로 팔려나갔습니다. 지난해 부산 공동어시장의 위판액은 3,800억 원으로 13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력 어종인 고등어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올해는 공동어시장을 현대식으로 새로 짓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공사 중에도 위판을 중단할 수 없어 대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와 해수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국 수산물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또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은 현대화 사업으로 우리나라를 넘어 동북아 수산 유통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될 거라며 다져온 토대와 준비된 계획을 바탕으로 국민께 본격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새해엔 열린 정부, 현장과 가까운 정부, 세계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으로 국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방향 아래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생명 존중의 가치,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구성원들을 향해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언행 하나하나에도 유의하는 등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서 재판 진행 중계 방송이 도입돼 법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거로 예상된다며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첫 거래일, 코스피가 증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과연 올해 5,000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쏠리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경기는 어려울 거라고 예측하면서도 주식시장엔 기대를 거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에 대해선 할 수 있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주식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거시경제 전문가 85%가 올해 원달러 환율을 1,400대에서 1,450원대로 봤습니다. 이 높은 환율이 이제는 이례적인 게 아니라 기본값이란 얘긴데요. 해외 투자 자금 유출과 한미 금리 차이, 여기에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달러 수요까지 겹치면서 환율이 쉽게 내려가기에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건 분명합니다. 바로 물가 안정인데요. 응답자의 29.4%가 물가 안정을 1위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업 투자 활성화, 수출 경쟁력 강화, 일자리 확대 순이었는데요. 경기는 불안하고 환율은 높은 상황이지만 기대와 바람까지 사라진 건 아니죠. 우리 경제가 다시 힘을 찾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텐데요. 2026년 거창한 반등보다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해이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엔 유난히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았죠. 새해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더욱 강력한 철퇴가 내려집니다. 새해 달라지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양희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 이용자 2,300만 명의 가입자 식별 정보 유출,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KT 초소형 기지국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 결제 피해, 그리고 3,370만 고객 계정 정보가 털린 쿠팡 사태까지. 지난 한 해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킹 기술이 고도화된 탓도 있지만 처벌이 약해 기업들 경각심이 부족한 거란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선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한 과징금을 10%까지 끌어올려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 소송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조항도 손봅니다. 대신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을 줄여주는 유인책도 함께 도입합니다. 갈수록 대형화, 복잡화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던 인력도 보강합니다. 이와 별개로 예방전담 조직을 신설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에 막도록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더라도 일파만파 논란인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정비될 규제들은 쿠팡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어렵지만 형사 고소 고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천여 명이고 유출 정보는 모두 회수했다고 증언했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명백한 위증이라며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헤럴드 로저스 한국법인 대표를 경찰에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출이 없지만 보너스로 5만 원의 쿠폰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만적으로 지금 쿠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청문회에서 3,000명밖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궤변을 이틀 동안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긴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하고 이 사태를 어떻게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했는지, 그것에 김범석 의장과 헤럴드 로저스 대표는 어떤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이메일과 메신저 모든 통신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해서 철저히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며 김주애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5일에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며 한반도 문제 논의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숙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조금 전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습니다. 민생과 평화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한중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4일에서 7일의 방중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 이제 들어본 녹취에서 눈에 띄었던 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당부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 오갈까요? 지난번에 우리 에이펙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을 때 그때 한중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한중 정상회담 하면서 그때도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대북 원칙, 정책의 원칙이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북한과의 공동 성장 그리고 이제 평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충분히 저는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은 지역의 평화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그런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 사이는 공급망 문제라든지 서해의 불법 시설물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불법 조업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지금 남북한 간에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단절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바늘 구멍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북 간의 대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전혀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중국이 좀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중간자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 초에도 별로 이제 안 좋았고 이게 이제 풀어진 것이 작년도에 결국은 중국의 전성절 때 김정은을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막루에 20개국 정상을 다 초청을 했지만 거의 이제 푸틴과 그다음에 김정은이 이제 두드러지게 돋보일 수 있도록 삼자가 거기에 막내에 설 정도로 그렇게 대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이제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는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찾아가고 또 이번에 또 우리 대통령께서 찾아가고 하니까 기분은 좀 나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러시아하고 관계가 지금 북한이 좋다고 해서 중국을 배척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우리 정부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고 밝히는데 이렇게 밝히는 건 처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1992년도 8월 달에 한중이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수교를 했을 때 공동성명이 나오는데요. 그 공동성명 핵심이 이렇습니다.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고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 측 입장을 존중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서로 달라요. 하나는 중국이 현재의 중국이죠. 중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는 그건 인정하는 거지만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중국 측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한다라고 했지 인정한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일한 합법 정부는 인정한 거고 그리고 중국 측 입장을 존중하는 거고 이것은 두 개를 별개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위성락 실장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인정한다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그게 아주 미묘한 것 같지만 거기 뉘앙스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 하나의 중국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압박해온 의제인 만큼 어떻게 보면은 정상회담 전에 대화의 실마리가 좀 잘 풀렸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그 전에 이제 실무회담도 하고 외교부 장관끼리 뭐 또 회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것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로 전화만 통했거든요.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왕이 외교부 장관하고 전화를 통했는데 전화 통하면서도 아마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 나가기 전에 일단 위성나간부 실장을 통해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그런 표현을 먼저 함으로써 뭐 실마리를 좀 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그렇다면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 해법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지금 현재는 뭐 북한과의 뭐 어떤 텀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데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는 지금 뭐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4월 달에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로 봐서는 한시가 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시진핑 주석한테 요청을 하는 거고 시진핑 주석도 작년도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넣을 그런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다시 촉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좀 기회고 또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4월 달 뭐라고 할까요?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하고 먼저 대화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는 거죠. 정상회담에서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북한 소식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지금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가 북한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요? 예,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성지이자 종교적 성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적 성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시신이 안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통성을 성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치적인 성지고요. 종교적인 의미는 사실상 이제 수령의 영생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육체는 죽어서도 그 수령이 이제 강조해 왔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은 영원하다. 이것이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는 수령 영생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치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금수산 태양궁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딸 주애가 가운데 선 모습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죠? 사실상 뭐 우리도 그러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YTN 사장님하고 같이 행사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장님이 중앙에 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부들이 옆에 서시고 직원들 뒤에 서고 하는 건데. 이제 좀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보면은 사진회라고 하는 것은 그 중앙에 선다는 것은 권력의 서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김주애를 중앙에 세우고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김주애 오른쪽 왼쪽에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가 섰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차기 정권의 핵심 인물이 확실히 김주애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 딸 김주애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볼뽀뽀를 하는 사진이 지금 화제가 됐는데 이 부분 굉장히 뭐 계산된 연출이겠죠? 북한에서는 뭐 계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한국에서는 아버지하고 뭐 딸하고 또는 아들하고 볼뽀뽀하는 게 뭐 아주 이제 수시로 있는 일이고 그러긴 하지만 북한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 게다가 이제 그 전에는 그 김주애가 아버지보다 사진이 좀 앞에 나오거나 발걸음이 좀 앞에 가거나 또 아버지 이렇게 볼을 쓰다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버지한테 저렇게 뽀뽀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저걸 보면 계속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이게 확실히 제 4세대 이게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아버지와 딸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9차 당대회가 다음 달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주회가 직함을 받을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총비서잖아요. 예. 그런데 제1비서가 비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후계자가 될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놨겠죠. 그런데 김주애가 거기에 가기에는 너무 지금 벅차지 않습니까? 예. 2013년생이면 지금 이제 우리 나이로 뭐 13살, 예. 2살, 3살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오래되면 이제 중학교 가겠지요. 이 정도 되는 어린 아이인데 아무리 제 4세대 그거라도 총비서 주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보위원으로 갔다가 이제 정위원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직책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예.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청년 동맹에서 적절한 이제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북한에서의 청년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14살부터 30살까지 노동당 당원이 아닌 모든 청년들이 가입해 있는 곳이 여기 노동당 청년 동맹입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청년 대장이라고 이게 이제 후계자 시설에 불렸거든요. 예. 청년 대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는데 만 14살이니까 지금 김주애 같은 경우는 만 14살은 안 됐죠. 예. 그래서 청년 동맹에 청년 대장으로까지는 못 가더라도 청년 동맹에서 어떤 이제 일정한 직책을 좀 부여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우리 생각하고 북한 생각하고는 너무 생각이 달라서 우리 입장으로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예. 북한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청년 동맹에서 어떤 직함을 만일 받는다면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주애도 굉장히 어리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아직 만 41세로 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대 세습의 속도를 내는 모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김정은의 이제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 원래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이 많다. 게다가 뭐 심장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 언제 뭐 이렇게 서든데스를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빨리 좀 넘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이제 김주애한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41살인데 41살, 2살인데 그 정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북한 사회를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한국처럼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예. 여전히 이제 봉건 체제고 가부장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지위는 낮단 말이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주애가 나타나서 제4세대 이렇게 지도자라고 하면은 그걸 북한 주민들이 누가 그걸 수용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예. 있거든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소위 말하는 이제 노동당 그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별 4개 받으면서 이제 공식 직함을 부여받고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 가지고 자기 아버지 죽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세습을 할 시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이제 자기가 3세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죠. 예. 그런데 자기 아버지 김정일로 보면 1974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이렇게 후계자 수업을 했단 말이죠. 예. 물론 이제 1980년부터는 거의 뭐 공동 통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렇게 안정적인 그런 이제 후계자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 경축 행사에서 어떤 대외 메시지 없이 내부 결속만 다졌거든요. 네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제9차 노동당 대회가 다음 달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때는 아마 대내외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다 할 겁니다. 아마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아마 그것 때문에 그때 이제 할 얘기들을 지금 또 미리 얘기해버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총결산할 때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결론 부분에.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빼고 오히려 1월 1일이니까 오히려 이제 북한 주민들을 결속하고 체제를 결속하는 데 초점을 두고 또 이제 지금 저 김정은이가 저렇게 악수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어 있는 그 장병들 예. 또 그 장병들의 가족들 위로하는 데 초점을 둬서 체제를 결속시키는 데 초점을 둔 그런 행사
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대외 메시지는 안 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판에 서 있던 중장비들이 큰 불꽃과 함께 폭발합니다. 미리 설치된 폭탄을 터뜨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마치 전쟁이라도 벌어진 것 같은 모습이죠. 지난달 말 남미 페루의 파타스주에서 금을 캐고 있던 광부들을 겨냥한 괴환들의 공격이 벌어진 건데요. 현지 당국은 이번 폭력 사태로 최소 3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정책 실패로 난립한 무허가 금 채굴업체들 사이에 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런 폭력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플로리다 디즈니랜드에서 진행된 영화 인디애나 존스 재현 공연입니다. 그런데 무대 상단에서 내려온 바위가 갑자기 정해진 궤도를 이탈해서 관객석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직원이 침착하게 앞으로 나서서 온몸으로 막아내는데요. 하지만 육중한 바위 모형의 역부족이죠. 이내 넘어지고 맙니다. 이 모형의 무게 무려 180kg에 달하는데요. 어린이 관람객의 대부분이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용기 있는 대처 덕분에 바위의 진로가 바뀌면서 관객 피해는 없었다는데요. 디즈니 측은 부상을 입고 회복 중인 직원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재로 뒤덮인 전장 한복판 같기도 하고 격렬한 시위 현장처럼 보이기도 하죠. 스페인 발렌시아의 작은 마을 이비의 축제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던지는 건 바로 밀가루와 달걀인데요. 이곳에선 200년 전부터 매해 12월 28일마다 주민들을 두 편으로 나눠서 밀가루 싸움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엔 가짜 법도 만들어서 어긴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데요. 이렇게 거친 벌금은 축제 이후에 지역 자선단체에 모두 기부된다고 합니다. 승강기 안에 타고 있는 두 남성, 한 사람이 라이터로 폭죽에 불을 붙이고 옆에 선 사람은 즐겁다는 표정으로 이 모습을 촬영하기에 바쁩니다. 화려한 불꽃이 이제 연달아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삽시간에 승강기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찼죠. 현재 시각 27일 러시아 무리노시의 한 고층 건물 승강기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다지만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폭죽을 갖고 놀던 두 남성은 직접 승강기 내부를 청소해야 했다고 합니다. 네, 2026년은 스포츠 팬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한 해입니다. 동계올림픽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같은 스포츠 빅 이벤트가 줄줄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김동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6 스포츠 빅이벤트의 시작은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2월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등에서 메달을 노립니다. 우리 선수들은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거둔 종합칩 4위를 뛰어넘는 성적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민정이 언니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민정이 언니랑 함께 이제 꿈을 꾸던 무대를 같이 뛴다는 게 너무 설레고 또 기쁜 것 같습니다. 벌써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2월에 있을 밀라노 동계올림픽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에는 유지영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조별리그에서 조 2위 안에 들면 미국에서 열리는 8강 토너먼트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타니의 일본을 비롯해 대만과 호주, 체코와 함께 C조에 편성됐습니다. 대단한 선수와 또 맞붙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고 또 상대편으로 많이 경기를 해봐가지고 막 별다른 느낌은 안 들 것 같은데 이제 싸워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잘 노력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에는 피파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본선 참가국이 48개로 늘어난 이번 대회에서 홍명보호는 16강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이
이강인, 김민재 등 황금 멤버들과 함께할 마지막 월드컵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 일본 나고야 일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까지 스포츠 팬을 설레게 할 숨가쁜 2026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가수 출신 배우 나나 씨 자택에 흉기를 들고 가 강도 행각을 벌였던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으로 고소했습니다. 소속사는 가해자가 어떤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나나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류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나나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나나와 어머니가 있는 집에 들이닥쳐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압됐습니다. 이후 남성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고 나나 모녀는 정당방위가 인정돼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강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5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9도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요. 한파 속 도심 폭포 일부는 꽁꽁 얼어버렸고요. 고드름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강추위를 피해 야외에 설치된 돔하우스에서 풍경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추위의 고비는 넘겼지만 낮에도 전국적으로 체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광주와 대구 영상 1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다만 동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그 밖의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반면 내일 아침까지 호남 서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15cm가 넘는 추가 폭설이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눈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들 적은 이미 많은 눈이 내린 데다 여전히 대설특보가 남아있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한파가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예년의 겨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새해 첫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